안녕하세요. 과학이 빛나는 밤에 과학스러운 산책 코너입니다. 과학스럽게 산책하는 우리 과비밤 가족 여러분, 오늘은 좀 다른 곳에 나왔어요. 여기는 이제 강서구 개화산입니다. 옛날엔 여기도 김포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김포에서 가깝고 좀 한번 이제 멀리 나와볼까, 주말이니까 해서 여기 나오게 됐습니다. 여기 참 좋네요. 처음 와봤는데 가깝다고 해서 이렇게 자주 오게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긴 진짜 맘먹고 와보니까 금방 올 수 있네요. 자, 오늘은 또 무슨 얘기를 해볼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그 식물 속에 있는 파이프, 굉장히 중요한, 뭐랄까, 사람으로 치면은, 도시로 치면은 인프라라고 볼 수 있죠. 인프라. 이게 없으면은 식물이 높이 생장을 할 수가 없죠. 그 이끼 상태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이끼는 그 파이프가 없기 때문에 바닥에 딱 붙어서 자라게 되죠. 여기 이끼 있네요.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파이프를 갖게 되면서 이제 이 위로 높이 생장을 하면서 이렇게, 엄청 높네. 이렇게 자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이 짓는 건물로 치면은, 아파트 같은 거 생각해 보면 그 안에 파이프가 없으면,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이 없다면은 거기 높이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식물에게도 그런 파이프가 꼭 필요하다. 그런 걸 이제 관다발, 그 관들에는 이제 물관도 있고 채관도 있고.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정도만 알았었는데, 오늘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는 거죠. 이거 되게 좋다. 사람도 별로 없는데 그렇다고 길이 뭐 협소한 것도 아니고 굉장히 한적하고 좋네요. 그것도 길도 평평해. 막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런 길도 아니고. 앞으로 자주 애용해야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물관, 채관 이야기, 파이프 이야기 한번 해보죠. 우리 식물 보면은 일단 물관, 물이 이렇게 쭉 빨리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물이 어떻게 그 빨리 올라가는 그 파이프가 생길 수가 있을까요? 그쵸? 그것부터가 일단 이해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일단 파이프를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올리면 되는 건데, 뭐 식물이 그렇습니까? 파이프를 어떻게 만들어? 뭐 따로 파이프를 만들 수 없으니까 결국에 이제 세포 가지고 만드는 거죠. 그럼 세포는 사실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냥 좀 둥글둥글한 뭐 그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파이프라는 거는 길쭉해 가지고 이제 그 구멍이 뚫려 있고 안에 그 관 같은 건데, 세포랑 그게 형태가 좀 잘 맞지가 않죠.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그래서 이 물관 같은 경우에 이제 만들어질 때 어떻게 되냐면, 세포 자살이라고 그러죠. 세포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속을 비우는 거죠. 그리고 그 껍데기는 이제 리그닌 같은 이런 좀 단단하고 이런 물을 가둘 수 있는 그런 재질로 이제 껍데기를 만들게 되고, 그리고 속은 비우고,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이제 구멍이 뚫리는 거죠. 구멍이 송송송송송송송 뚫려요. 그럼 그런 세포들이 쭉 이어가지고
막 여러 개가 이제 생긴다고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구멍들을 통해서 이제 물이 이동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물관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헛물관이라고 그래요. 물관이긴 한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죠, 한마디로. 왜냐면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냥 구멍만 뚫려 있는 거잖아요. 진짜 파이프라면 그렇게 구멍만 여기저기 송송송송 뚫려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파이프처럼 위와 아래가 다 구멍이 뽕 뚫려 갖고 쫙 연결이 돼야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 헛물관은 어떤 식물들한테까지만 있냐면 뭐 양치식물 같은 거 있잖아요. 거시식물, 뭐 소나무, 뭐 요런 애들, 보사리, 뭐 이런 애들은 이제 이런 헛물관이에요. 그냥 구멍만 뚫려 있는 여기저기. 그러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좀 느려요. 물의 수송 속도가. 아무래도 이제 한 방향으로 쫙 뚫려 있는 그런 파이프가 아니다 보니까 물이 이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렇게 막 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구멍들을 드나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발전을 하면은 진짜 물관이 되는 겁니다. 헛물관이 아니라. 지금 우리 주변에 보이는 이 속시식물들, 이거 거의 다 속시식물이죠. 넓은 잎을 가지고 있고 보통, 그리고 이렇게 뭐 양지에서도 잘 자라고, 음지에서도 잘 자라고, 적응력이 굉장히 뛰어나죠. 이런 속시식물이 이렇게 발달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그 물관의 요인도 무시할 수 없어요. 되게 커요, 그 물관의 요인도. 아이고, 여기 우리 거시식물이 이렇게 쓰러져 죽어 있네. 이게 이제 소나무죠, 소나무. 소나무는 이렇게, 아이고 불쌍해라. 그러니까 얘는 이제 헛물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조금 이파리도 보면 이렇게 얇잖아요. 넓지 못하고. 이렇게 얇으면은 광합성을 하는 그 양도 아무래도 줄어들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얘는 이렇게 소나무는 이파리가 이렇게 뾰족해 갖고 얇고 단순하고, 이 속시식물들의 이파리는 그냥 이렇게 넓고, 보십시오. 어이구야, 엄청나게 넓죠 이거.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바로 이게 인프라의 차이입니다. 인프라의 차이. 그러니까 이 파이프가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거든요, 진짜로. 일단 속시식물의 인프라를 한번 보면은, 속시식물의 그 물관, 핵심 인프라죠, 이 물관. 물관은 진짜로 이 위아래가 뚫리게 돼요. 그러니까 그 세포가 자살할 때 위아래까지 다 거기를 분해해가지고 구멍을 뽕 뚫어버려요.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고속도로 같은 거죠, 개념이. 그래서 물이 훨씬 더 빠르게 수송이 됩니다. 거시식물의 헛물관은 약간 그 골목길 같은 느낌이죠. 막 여기저기 사방으로 막 뚫려 있고, 그래서 이동도 빠르지 않고. 그런데 속시식물의 물관은 고속도로처럼 그냥 다이렉트로 위아래가 또 뻥 뚫려 갖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또 진화를 하게 됐을까? 그것도 참 신기하긴 하네. 그렇게 되면은 이 이파리가 넓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파리를 가서 한번 보죠. 이 넓은 이파리들 한번 보시면은 거기에 고속도로가 다 뚫려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미. 그래서 넓게 이렇게 이파리가 형성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 막 이렇게 인맥들도 막 있죠? 이 여기에 다 이제 그 물관이나 채관 이런 게 있는 것들이잖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여기로 계속해서 수송이 되는 거예요. 이 이파리가 넓게 유지가 되려면
그만큼 저 뿌리에서 물을 흡수해 가지고 여기로 빨리 많이 보낼 수가 있어야 돼요. 많이 못 보내면 이 이파리가 금방 말라버리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광합성을 하면 물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물을 써줘야 되는데 여기서 빨리빨리 물을 공급해줘야 되는 거죠. 또 우리 아파트 같은 것도 보세요. 거기에 만약에 뭐 엘리베이터도 되게 느려요. 그리고 뭐 수도관도 뭐 펌프가 약해갖고 뭐 5층 이상만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되게 물이 천천히 올라가고 그 수압도 되게 낮아요. 그러면 아파트를 막 30층 40층씩 지을 수 있겠습니까? 못 짓죠. 조그맣게 지을 수밖에 없죠. 기껏해야 이제 4, 5층. 예전에 엘리베이터 없을 때는 한 4층, 5층 이런 단층 아파트들이 많았죠. 근데 지금은 엘리베이터 성능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막 40층짜리 막 50층짜리 아파트도 막 지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바로 그 식물에서도 그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헛물관이라고 해서 좀 느리긴 해도 뭐 어느 정도는 더 올라가긴 하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뭐 소나무가 그렇게 키가 작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훨씬 더 뭐랄까 적응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좋은 거죠. 이렇게 이파리를 넓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광합성도 훨씬 수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어두운 데서 이렇게 응달에서도 잘 자라는 거예요. 속시식물들은 넓은 이파리를 가지고 적은 빛도 충분히 흡수해 가지고 광합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좀 예민하죠. 주변에 이렇게 빛이 없으면은 광합성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얘는 보통 이렇게 화렵수들이랑 속시식물들이랑 경쟁을 하면은 소나무들은 다 밀려나요. 얘네들만 자랄 수 있는 어떤 그런 좀 조건을 사람들이 만들어 주거나 약간 척박한 그런 화렵수들이 약간 별로 안 좋아하는 이제 그런 데서 얘네들이 이제 먼저 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물관의 중요성을 또 한번 얘기해 드렸고요. 참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제가 또 김포에 살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우리 사람들의 이야기하고도 되게 깊게 연관이 돼요. 김포도 그 교통 인프라가 되게 좀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막 그 김포 골드라인이라는 경전철에서 사람들 막 기절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진짜 안타까운 거죠. 그 인프라 진작에 제대로 깔아줬으면은 얼마나 편하게 사람들이 다닐 수 있었겠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그런 것들을 만들 때 되게 뭐라 그래야 될까, 미래에 대해서 잘 생각을 안 하게 돼요. 그거 뭐냐면 당장에 이 지하철 건설했을 때 탈 사람들이 몇 명이냐 그런 것들은 수량화가 잘 되잖아요. 근데 지하철을 깔았을 때 그 지하철을 깔게 되면 그 주변으로도 막 도시가 형성되면서 사람들이 막 늘어나게 되는데 그런 건 정량적으로 표시가 안 되니까 그런 거는 경제성 평가에서 이제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에이 뭐 사람이 뭐 얼마나 늘어나겠어 김포에 그러면서 전철을 그냥 지을 때 돈도 제대로 안 보태주고 신경을 안 써주다가 그냥 어떻게 그냥 힘들게 이제 경전철을 만들어 놓고 나니까 그 주변으로 막 아파트 단지들이 막 계속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늘어나고 결국에는 지금 어떻게 하냐면은 거기다 전철 하나 더 지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기존의 골드라인은 확장을 못 하니까 뭐 5호선을 이제 하나를 더 끌어와 가지고 짓는, 그러니까 돈이 뭐 2배로 더 드는 거죠. 옛날에 한번 지을 때 제대로 졌으면은 더 안 지어도 되는 건데 경전철이 지을 때 돈이 그렇게 적게 안 든대요. 한 60% 정도 든대요. 근데 수송량은 뭐 5분의 1, 8분의 1 이것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들어가는 돈 대비 너무 효과가 적은 겁니다. 애초에 지을 때 제대로 만들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참 그래요. 그런 걸 막 수량화 해가지고 뭐 그 KDI라고 거기에서 이런 것들을 계산해가지고 뭐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뭐랄까 하나의 보고서를 만드는 거죠. 자기들이 그 용역을 받아가지고 그 보고서를 만드는 거니까 그 수치화할 수 있는 것들만 넣는 거고 확실한 것들만 넣는 거예요. 근데 사실 뻔하거든요.
거기 전철 놓이면은 그 논밭이었던 데에다가 계속해서 도시 아파트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것들은 이제 사실은 정치인들이 좀 책임을 지고 해줬어야 되는데, 또 본인들이 책임을 안 지려고 그러는 건지 그냥 뭐 야, 보고서나 잘 만들어 봐라. 그래서 뭐 보고서상에서 합격하면 해주는 거고 아니면 안 해주는 거고. 정치인들을 왜 뽑나 모르겠어요. 그냥 KDI 연구원들만 뽑아놓지. 응? 그래서 결국에는 돈이 결국엔 낭비되고 사람들은 고생을 하고. 지금도 웃기는 게 그 인프라 같은 거, 전철 같은 거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오래 걸려요. 그 KDI 뭐 거기서 타당성 같은 거 조사할 때 막 3년, 4년, 5년 막. 그럼 그동안 또 그 인플레 때문에 건축비가 올라가는 거죠. 건설비가. 그러면 또 경제성이 낮아지는 거예요. 짓기도 전에 인플레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또 다시 경제성 평가를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또 몇 년씩 걸려요? 그럼 영원히 못 할 수도 있는 거죠. 뭔가 이게 우리나라가 되게 느려졌어요. 그걸 빨리빨리 해줘야 되는데, 특히 인프라 같은 거 그렇잖아요. 인프라는 우리 이제 식물에서도 봤지만, 다시 식물 얘기로 돌아와가지고, 인프라가 안 깔리면 이렇게 클 수가 없거든요. 물관 체관이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막 클 수가 있겠어요. 물관 체관이 안 돼 있는, 아까 그 이끼 보셨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가 빨리빨리 수송이 되고 원활하게 교류가 돼야 된다는 건데, 이 도시의 핵심인데 그게. 어찌 될지 모르겠네요. 여긴 또 다리가 있네요. 다리도 중요한 인프라죠. 이 다리 생각하니까 또 저희 김포 얘기가 또 생각이 나는데, 김포에 보면 일산대교라고 있어요. 한강다리 중에서 유일한 유료 다리로 유명한 곳이죠. 뭐 이용하는 입장에서 별로 기분은 좋지 않죠. 왜 우리만 여기를 돈 내고 다녀야 될까? 자, 하여튼 맞아요. 헌물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어요. 이제 헌물관이 사실상 처음으로 생긴, 뭐 좀 엉성하긴 하지만 물관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헌물관도 사실은 이름에 헛이라는 약간 조금 원시적인 그런 꾸며주는 말이 붙어 있어서 그렇지, 굉장히 놀라운 시스템들이 숨겨져 있어요. 이 물관에 문제점이 있는데, 이게 뭐 베르누이의 원리인가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물관에서 물이 빠르게 흐르면은 그 압력이 낮아져요. 빨리 막 지나가면 그 어떤 그 부피 내에서, 그 공간 내에서 눌러주는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리니까. 그래가지고 요런 실험도 사실 재밌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실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종이를 갖다가 종이의 윗부분에다가 바람을 휙 불어버리면은 종이가 그 바람이 불어간 쪽으로 싹 들어 올려지는 거죠. 그냥 난 바람을 앞으로 불었을 뿐인데 종이가 위로 쑥 빨려 올라가요. 왜냐면 내가 바람을 불면서 그 공기의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거기 압력이 줄어들어 가지고 그 종이의 밑에서 받쳐주는 그 압력이 더 세지니까 종이가 위로 들어 올려지는 거죠. 제가 제대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했는지 잘 모르겠네. 하여튼 공기의 그 흐름이 빨라지면 압력이 낮아진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물이 액체잖아요. 거기서 그 수증기가 생겨요. 공기가 생기는 거예요. 기체가. 물이 이제 기체로 변하는 거죠. 압력이 낮아졌으니까. 압력이 낮아지면 왜 그 끓는 점이 낮아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기체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물의 흐름이 딱 끊어지는 거죠. 중간에.
왜냐면 이 물 분자라는 거는 서로 전기적인 인력이 있잖아요. 약간 그 손잡고 이동하는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서로 손잡고 쭉 이어서 이제 빨리 올라가고 있는 건데, 그 손이 놓쳐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손을 탁탁탁 다 물 분자들끼리 놔버리는 거죠. 기차라는 건 아무래도 그 분자들끼리 어떤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이런 현상을 막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장치가 바로 선물관에 있어요. 그 유연공이라는 게 있거든요.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걸 알게 됐는데, 참 이런 또 신비한 세계가 있더라고요. 그 유연공이 뭐냐면은 구멍인데, 있을 유자에다가 뭐 이어질 연인가? 뭐 하여튼 그 구멍공 해가지고 거기를 통해서 이렇게 물이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그 유연공을 통해서. 근데 그 가운데에 막 같은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막이 공기방울이 생기면은 그 구멍 쪽으로 탁 가가지고 들러붙으면서 그 구멍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방울이 더 이상 계속해서 퍼져나가거나 방해하면서 막 그 뭐야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않게 딱 거길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물은 어디로 가냐면 이제 다른 구멍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죠. 이 구멍을 일단 막혔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혼란을 주는 요소를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방화벽 뭐 약간 그런 느낌이죠. 방화문. 우리도 왜 불이 나면은 그 방화문이 있어갖고 저절로 그 문이 탁 닫혀버리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뭔 센서가 있나? 그 문을 어떻게 닫죠? 진짜 방화문 같은 경우에는 뭐 연기 센서가 있는데 얘는 어떻게 그걸 닫게 될까요? 그리고 얘는 어떻게 그 구멍 그 가운데 막이 어떻게 있지? 저는 그게 되게 또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하게 또 물어봤죠.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 막이 그 구멍 가운데 떠 있는데 그 주변에 그물처럼 어떤 조직이 있어요. 그걸 이렇게 받쳐주는 조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그물 같은 조직 쪽으로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고, 그 막은 가운데서 이렇게 떠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그물 같은 조직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잡아주고 있으니까. 그 잡아주는 조직이 없으면 그 막도 그냥 물에 저기 떠밀려 내려가겠죠. 그래서 그 그물 같은 조직이 되게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막이 존재할 수 있게. 그래서 이 막이 또 어떻게 그 구멍을 향해서 가게 되냐면, 뭐 그건 사실 그렇게 크게 뭐 원리를 알면 어렵진 않은데, 이제 공기방울이 생기면은 또 이쪽에는 물이 있고 한쪽에는 공기방울이 있잖아요. 이제 그 사이에 이 막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압력 차이가 생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압력 차이 때문에 이 막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공기방울이 있는 쪽이 아무래도 압력이 낮으니까 그쪽으로 팍 가면서 그 구멍에 들러붙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그거를 막게 되는 거죠. 야, 진짜 별거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물관이나 이런 거. 근데 이 안에 이런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야, 대단하지 않나요? 이런 시스템이 어떻게 생겨났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잘 상상이 안 돼. 그죠? 여기 현물관을 가진 소나무입니다. 껍질을 보면 벌써 알 수 있겠죠. 저 위로 이제 쭉 뻗어가고 있죠. 그래서 잘 보면 저기 이제 바늘잎들이 있죠. 우리 속시식물들 틈에서 참 쉽지 않게 살아가고 있네. 이 가지들은 벌써 죽었네. 저 위에 있는 애들만 이제 아직 간신히 햇빛을 받고
살아남고 있어요. 와, 진짜 생존 삶의 현장이다. 그쵸? 이게 쉽지 않겠는데? 이미 이 소나무보다 더 높은 곳에 이 화렵수들이 잎을 막 뻗어갖고 햇빛을 가리고 있는데 얘 이거 쉽지 않겠는데요. 뭐 안타깝지만은 이 생존이라는 것이 그만큼 쉽지가 않죠. 바로 이 소나무 이 속에 이제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 헌물관 그리고 유연공이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 메커니즘이 막 돌아가고 있겠죠. 물이 헌물관을 통해서 막 빨리 올라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속시식물들 뭐 대부분이 속시식물들인데 여기는 이제 진짜 물관이 있는 거죠. 이 나무 줄기에는. 그래서 지금 아주 빠른 속도로 물을 빨아 올리고 있겠죠. 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물관이나 뭐 이런 것만 중요한 원인은 아니겠지만은 이렇게 해가지고 쫙 이 숲을 보면 거의 95%, 99%다 속시식물들이에요. 속시식물들이 다 점령하고 있어요. 그런 진화적 혁신이 일어나면서 그게 백악기 후반이었나요?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순식간에 속시식물이 그냥 평정을 해버리거든요. 이제 뭐 물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혁신이 있었겠죠. 이제 뭐 꽃이라는 게 또 만들어지기도 하고 뭐 곤충들을 이용해서 이제 번식을 또 더 효과적으로 하기도 하고 이런 혁신들이 한꺼번에 촥 맞물리면서 완전히 생태계를 평정을 해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거시식물들은 좀 어떤 약간 틈새? 그 틈새에서만 어떻게든 적응해서 이제 살아남는 거고 여기도 우리 소나무가 참 힘겹게 살아가고 있네. 그쵸? 이 소나무 이거 아이고 얘도 참 쉽지 않겠네. 더 뻗어 나갔어야 되는데 그쵸? 쉽지 않습니다. 저 소나무도 지금 갈색으로 돼갖고 지금 쟤도 죽어가고 있네. 위쪽은 그래도 조금 살아남았는데 이게 치열한 그 생존 경쟁의 현장이죠 여기가. 그렇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길로 또 내려가 보겠습니다. 오,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신기하죠? 이거 뭘까 이거? 막 다 뒤덮고 있네. 작은 이파리를 가진 식물들이 약간 잔디 비슷하기도 하고 땅이랑 나무 밑둥이랑 이런 데를 다 뒤덮고 있어요. 완전히 나무를 타고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약간 키 작은 식물들은 위를 타고 넘어간 것 같기도 하고 나무 위로는 못 올라가는데 땅을 마치 잔디처럼 뒤덮고 있어요. 야 이거 뭐지? 좀 자세히 볼까요? 이 풀이가 되게 좀 귀엽네. 이렇게 방사상으로 약간 별 모양 같기도 하죠 이거. 이파리가 귀엽다. 예뻐요. 이거 한번 잠깐 알아볼게요 제가. 알아봤더니 이게 갈퀴덩굴이래요. 갈퀴덩굴. 덩굴이죠. 덩굴 식물도 꽤 많은데 이 갈퀴덩굴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게 이제 아까 보면 이파리가 되게 귀엽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파리 중에서 진짜 잎은 2개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그 원래 보조 구조래요. 이파리의 보조 구조인데 걔가 잎처럼 생겨가지고 자라난 거래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면은 뭐 사실상 이파리의 역할, 뭐 광합성,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고 뭔가 이 구조가 이 식물을 이렇게 약간 좀 튼튼하게 이 땅에 잘
고정이 될 수 있게 좀 지지해주는 역할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개의 이파리가 있으면은 잘 뒤집히거나 이러지도 않을 테니까. 딱 뭐랄까, 우리 레슬링 같은 거 하면은 그 빠떼로 자세 있잖아요. 그때 팔이랑 발로 해가지고 바닥에 딱 붙어갖고 막 버티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땅을 덮어주기 때문에 뭐 토양 유실 이런 것도 좀 막아주고 어느 정도 긍정적인 역할도 하나 봐요. 막 아주 거칠게 나무를 막 뒤덮어갖고 나무를 막 죽이거나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좀 약간 예쁜 것 같기도 해요. 분위기가 좀 처음 봤네 이 갈퀴동물 식물은. 자, 그럼 또 내려가 볼까요? 여기도 있네 갈퀴동굴이, 그죠? 저쪽으로 해서 저쪽 꽤 많이 자랐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식물의 아주 중요한 교통, 수송 인프라인 물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마무리하려고 어디 좀 좋은 장소 없나 찾아봤는데 여기 지금 그 갈퀴덩굴이 잔디처럼 쫙 깔려 있어요. 지금 바닥에 저 끝까지. 그쵸? 잔디 같아요. 그냥 언뜻 지나치면 약간 잔디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지금 소나무가 완전히 기역자로 꺾였어요. 이게 햇빛을 찾으려고 이렇게 간 건지 아니면 중간에 한번 저 꺾인 것 같기도 한데 저 가지가 아예 부서졌잖아요. 근데 이제 똑바로 자랄 수 있었으면 저희 꺾이지도 않았을 텐데 햇빛을 찾아서 몸을 이렇게 꺾다 보니까 이제 무게 중심이 안 맞아가지고 꺾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저 위로 화렵수들 속시식물이 지금 수천 장을 다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소나무가 막 갈 길을 찾아가지고 막 헤매다가 결국엔 이제 무게 중심이 안 맞아서 꺾인 것 같아요. 아직 저기 살았네 저쪽 이파리들은. 이 주 가지가 꺾이긴 했어도 완전히 부러지진 않았으니까. 근데 또 저 꺾인 가지를 어떤 그 덩굴 식물이 타고 올라갔어요 지금. 담쟁이 넝쿨 같은데. 그래서 또 이 소나무를 이용해 가지고 소나무의 꺾인 틈을 이용해서 저기서 또 햇빛을 더 받으려고. 너도 참 대단하다. 치열한 생존의 현장이죠. 아름답기도 하고 참 대단하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의미들이 어우러져서 어떤 또 하나의 아름다움을 만드는 거기도 하죠. 열심히 살아야겠다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식물들 참 그냥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속에는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감춰져 있고 멋집니다 오늘도. 그래서 참 산책이 좋은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도 또 과학스러운 산책으로 다시 또 함께 산책하시죠.